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38살 주부입니다. 지금은 7살, 4살 두 딸을 키우며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는 선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5살 차이 나는 사람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대화가 편안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개월의 교제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죠. 처음부터 무언가 대단히 뜨겁다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듬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나이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한 발짝 뒤에서 저를 배려해주는 느낌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시 저희 친정 쪽에서는 신혼집을 저희가 해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시댁 쪽에서도 그 제안에 크게 이견은 없었고 대신 예단만 잘 챙겨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 예단으로 5천만 원을 정성껏 준비해 보내드렸고, 솔직히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부모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체면만 서면 된다면서 말이에요. 시댁에서도 돌려주신 게 없었지만 저희도 굳이 바라는 마음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서는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더군요. 시댁 쪽 친척분들 이불이며 한복이며 따로 챙겨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쪽에도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 또한 큰 불만 없이 준비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양가가 만나는 자리이고 처음부터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보낸 뒤에도 시댁에서 고맙다는 인사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반응은 없었죠. 그래도 그땐 괜찮았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해주신 건데 그 당시 시세로 4억 7천 정도 되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집 문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율해서 정하셨고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시댁 쪽에서 혼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주셨는데 하나하나 맞춰보니 혼수에만 거의 1억 정도 들더라고요. 당시는 결혼 준비라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제가 좀 덜 해가는 입장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저와 남편이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어떤 것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반려자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정신없이 지나갔고 시댁 어른들께 잘 보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던 터라 명절만 잘 넘기면 한숨 돌릴 수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명절날 아침부터 시댁 분위기는 어딘가 삐딱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예단으로 현금 1천만 원을 보냈고 친척분들 이불과 한복 마련에만 3천만 원이 들었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충분히 성에 있는 예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설 인사를 드리고 친척 어른들께 차례를 올리던 도중 시부모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뜬금없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받은 거 거의 없다더라. 요즘 예단도 이렇게 간소해졌나? 라는 식의 말을 하시는데 속이 뜨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찍이 서 계시던 큰고모님이나 고모부님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는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웃는 척을 하면서도 눈물이 맺히는 걸 참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혼자 몰래 울고 나서야 겨우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이라면 누구나 잘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 그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시부모님의 말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이를 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저 더 잘하려 했던 제 마음을 외면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고 두 번째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시댁이 원하시는 만큼 차례 음식도 꼼꼼히 준비하고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 해보려고 애썼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형님이 명절 전날 밤늦게 시댁에 도착하셔서 음식 준비는 제가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탕국에 나물까지 만들며 둔주하게 움직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차분하게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제 인정받겠지 하는 기대가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례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친정으로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따가 시외가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친정에 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시외가로 가자니요. 더군다나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친정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작 1년에 2번, 명절에만 겨우 부모님을 찾아뵙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제한을 두어야 하나 하는 서운함이 폭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 꼭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기다리실 테고 지금 시외가에 다녀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요. 말끝을 흐리지도 않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셨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나서서 자기도 매번 시외가에 갔다가 다음 날 친정에 간다며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시외할머님께는 다른 날 따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제 친정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형님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귀한 딸입니다.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부모님을 뒷전으로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내가 가고 싶으면 친정 가야지 하면서도 은근히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않던 시어머니의 말투를 신랑은 못 들은 척하며 제게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어머님 말씀 들어줘. 시외가도 중요하니까 인사만 드리고 금방 친정 가자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려던 마음도 신랑의 그런 간절한 눈빛에 조금은 누그러져. 그래, 이번 한 번만 참자. 나도 이제 이 집 식구니까 너무 각 세우지 말고 예의를 지키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접었어요. 신랑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외가에 가기로 했고 친정에는 늦더라도 꼭 간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시외가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할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일어날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와 이모님들이 이따 외삼촌도 오신다더라. 조금만 더 있다가 인사드리고 가라. 너희 사촌 누나도 올 거야 하며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조금만 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 밤 9시가 넘어서도록 그 집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차례상 차리느라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던 터라 온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속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끓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친정 부모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생색만 가득한 시외가 인사를 하고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나니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이제 이 시간에 어딜 간다고 자고 가라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신랑을 향해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네 사촌들 전부 다 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그 사촌 누나가 자기 친정 간다고 하면 다들 보내주면서 나는 왜 이 시간까지도 내 친정 한 번 못 가는 거냐고 울컥했지만 꾹 눌러 참으며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지를 담담하게 말했어요. 신랑은 미안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부모님께 저희가 가겠다고 직접 말을 못 꺼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실망했어요. 그럼 지금껏 내 고생은 뭐였는지 결국 또 내가 나서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께 다가가 똑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는 서운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며느리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 그렇게 신랑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차 안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랑도 할 말이 많았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저는 창밖을 보며 터질 듯한 속을 다스리기 바빴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평소에 저답지 않게 신랑에게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나만 참고 기다리고 나만 속 끓이면서 내 친정도 못 가야 하냐고. 지금껏 마음속에만 쌓아두었던 감정이 억눌린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사촌 시누이들은 다 자기 친정으로 가는 시간까지 맞춰주면서 나는 왜 그 북적북적한 시외가에 있으면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나는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 거냐고. 신랑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말하다가 울고 또 말하다가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 말 안 하잖아. 내가 일찍 가서 음식 만들고 시어머니 말 들어서 시외가까지 따라갔는데 그 많고 많은 시외가 가족들 중에 나 하나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데 왜 나는 거기 있어야 했던 건데. 자괴감과 억울함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울먹이며 저는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내가 참았어. 당신 말 들어서 그냥 넘어간 거야. 하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절대 이렇게 못해. 차례 지내고 식사까지는 같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친정에 갈 거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신랑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미안해. 이번에는 내가 너무 무력했고 당신한테 미안하다. 그제야 저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속이 후련하다기보다는 더 깊은 한숨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을까? 나만 참고 나만 조심하고 나만 시댁에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던 걸까? 그날 친정 부모님 뵙고 나서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채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탓에 부모님과 오래 있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순간이든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고요.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내이고 엄마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서로 간의 감정을 조율하고 다음 명절에는 절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신랑과 합의까지 다 보았었어요. 그때 신랑도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저도 그 미안한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명절이 가까워오자 이상하게 신랑이 슬슬 말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나중엔 점점 노골적으로 시외가에 가자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는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지난번엔 당신도 같이 가줬잖아. 할머니도 나이 많으시고 이번에도 인사만 드리자. 처음엔 그냥 신랑이 예의상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말이 점점 길어지고 본인도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보면서 결국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며칠 전에도 엄마가 전화했어. 할머니가 자꾸 너 보고 싶다고 하시더래.
우리 엄마도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냥 이번만, 딱 이번만 다녀오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었어요. 무슨 자랑? 지난 명절 때 나를 일개하녀처럼 취급해놓고 친정도 못 가게 만들었던 그 명절에 내가 겪은 서러움을 이 사람은 기억이나 할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당신 외할머니가 얼마나 사실지는 당신도 모르잖아. 근데 당신, 우리 부모님은 그 외할머니보다 오래 사신다는 보장 있어? 만약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해서 친정에 못 가고 그날 우리 부모님 중 누구라도 세상을 떠나는 일 생기면 당신이 내 한 풀어줄 거야? 당신 목숨으로 갚을 수 있어? 제 말투가 평소와 달랐는지 신랑 얼굴이 굳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더 얘기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 예뻐서 자랑하고 싶다. 그건 웃기는 소리야. 예단 적게 했다고 면박 주고 친정 무시하는 소리나 하던 분이 며느리를 자랑해? 그분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체면 차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안 들으면 욕먹는 그런 존재지. 그러니까 더는 그런 체면 노름에 나를 끼워 넣지 마. 나 당신 아내로 살지 누구 딸랑딸랑하는 하녀로 사는 거 아니야. 신랑은 저의 단호한 말에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쐐기를 박듯 말했어요. 그렇게 애틋한 분들이면 왜 명절 말고는 찾지도 않는데 1년에 몇 번 찾아뵙기라도 해? 당신 엄마 평소에는 전화 한 통, 강문 한 번 없이 살다가 왜 명절에만 자존심 세우는 거냐고. 당신이 그렇게 애틋하면 명절 말고 평소에 따로 찾아뵈든가. 왜 내가 내 가족 희생시키면서까지 당신 집안 체면을 맞춰줘야 하냐고. 그날 밤 신랑은 말없이 잠이 들었고 저는 한참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만 참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맞춰주는 것이 당연한 관계라면 그게 진짜 부부인가? 신랑이 착하고 순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순함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명절에도 어김없이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이라는 것이 해도 끝이 없잖아요. 고기 다지고 전 부치고 마물 무치고 탕 끓이고 형님은 그날도 늦게 도착했고 도착한 뒤에도 아이 핑계,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서만 쉬고 있었죠. 그 많은 일을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했고 사실상 100%는 제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고도 시어머니는 형님 걱정은 하면서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신랑을 흘겨보았습니다. 속으로 이미 수십 번 외쳤죠. 지금 눈치 안 챌 거면 진짜 너랑 끝이다. 신랑은 뭔가 눈치를 챈 듯했지만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자는 듯한 그 태도. 저는 거의 쏘아보듯 신랑을 째려봤습니다. 눈으로 전하는 텔레파시였죠. 이 상황에서 또 멀뚱멀뚱 있다간 진짜 이혼이야. 그 순간이 지나고 신랑이 눈치껏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오늘 처가에도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신랑을 바라보더니 정색을 하진 않았지만 그 특유의 불쾌한 표정으로 벌써 가려고 하시더군요. 아주 미묘하게 억지로 참는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요. 속으로는 그래도 인사는 받았으면 됐지. 며느리 잡지 좀 마세요 하고 싶었죠. 저는 여전히 말없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신랑이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그날로 바로 짐 싸서 친정에 가버렸을 겁니다. 다행히도 신랑이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계속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아버지, 오늘은 장인어른도 기다리시니까요 하면서 멀쩡하게 상황을 마무리해줘서 그나마 화를 누를 수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신랑이 조금은 남편 같아 보였죠. 시부모님은 우리 둘이 나가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고 저는 그 표정에서 서운함보다 왜 우리 뜻대로 안 되냐는 불만이 훤히 읽혔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몇 년을 참고 살아야 했고 지금도 내가 참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어떤 미련도 기대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집값 돌려드린 것에 대한 서류 만들어서 공증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계속 신랑이 통화하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없어서 이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값 돌려드렸으니 이제 예단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을 하자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시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예단비 받으면 연락할 일도 없고 찾아뵐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뒤에서 조장질을 하냐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나는 따르는 것뿐이니 잘 얘기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값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전쟁 선포하신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 먼저 시작하신 것은 어머님이시라고 우리 탓할 생각하지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집값 돌려드린 것에 대한 서류를 확실하게 남기자고요.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집값 돌려드렸고 이건 금전적 정산이 명확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공증 받을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절차 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동안 꾸역꾸역 쌓여있던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럴 수 있냐? 너는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야 라며 거의 고성을 지르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사과하면 될 일을 가지고 부모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가는 거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다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게 없으니 이러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말의 순간 시어머니가 나를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집값 돌려드렸으니 이제 예단비 돌려주세요. 그 5천만 원도 명백히 금전거래였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 일 끝나면 더 이상 연락드릴 일도 찾아뵐 일도 없을 겁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부모 자식 간의 의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신 듯 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부모 자식 간 의절하자는 소리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아들에게 집값을 달라고 하신 순간 이 관계는 더 이상 일반적인 부모 자식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뿐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뒤에서 다 조장질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원래 이런 애 아니었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만약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아들과 얘기하셔야죠. 저한테 떠미는 건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머님이 집값 돌려달라고 하신 건 결국 아들에게 전쟁 선포하신 겁니다. 칼 먼저 뽑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우리가 대응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저희 물러서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신 건 바로 어머님입니다. 우리 탓하지 마세요.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값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본인도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다 잊었으니 예전처럼 다시 지내보자는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지 않겠다. 우리 결혼 생활에 시댁이 관여하는 일은 2번 다시 없게 하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는 본격적으로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정리했지만 형님과는 완전히 단절하진 않았어요. 형님과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로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건강 같은 평이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형님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애쓰는 분이셨고 시댁 쪽 이야기가 나와도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으셨기에 저도 그 관계만큼은 유지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시댁의 유일한 소통 창구라고 해야 할까요? 형님이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형님을 통해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주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셨다고 하고 시아버지도 함께 오고 싶어 하셨답니다.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손주인데 잠시라도 안아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신랑은 완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부모이기 전에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이 축복의 순간에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아이들 태어난 날 병원에도 오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신 형님에게 아이들 사진을 정성스럽게 골라 몇 장 보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웃는 아이들의 사진이었고 이름과 태어난 날짜도 함께 메모해서 전달했어요. 형님은 고맙다며 받아주시고 어머니 아버지께 꼭 보여드릴게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부모님은 아이들 얼굴만 봤을 뿐 직접 보러 오시진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지만 남편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형님에게서 종종 연락이 오고 그때마다 시부모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형님 말로는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 얘기를 꽤 자주 꺼내신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두 분 다 조용해지시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 게 마음 아프다고 하신다더라고요. 형님도 조심스럽게 혹시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을까 하는 식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면서 살짝 떠보는 정도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이 흐른 탓인지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기도 해요. 특히 명절이나 제사, 아이를 낳았을 때처럼 가족에게서 축하받고 싶었던 중요한 순간들에 외면당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야 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순간들마다 나를 위로해준 건 결국 내 남편과 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분들도 부모인데 나이가 드셨고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울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랑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난 절대 그 사람들이랑 다시는 안 볼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부모와의 갈등, 인정받지 못하고 늘 부족한 자식처럼 여겨져야 했던 지난 날들, 남편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했던 이유도 결국 그 상처 때문이었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결혼을 결심했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하지만 그런 남편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문제는 그 손길조차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아직 그의 마음은 다 아물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가끔 상상해요. 언젠가 시부모님과 웃으며 인사하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겨 웃는 그런 장면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저희 마음속 응어리까지 풀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용서하고 싶기도 하고 다시는 상처받기 싫기도 하고 그런 감정 사이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연민 사이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